144페이지에 그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규칙 제11조라고 되어 있는 1, 2, 3번, 그러니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요거는 다 별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바로 몇 년 전에 요 법에 규정된 요 규칙 11조를 이렇게 네모를 쳤죠. 네모를 친 다음에 요 자체만 가지고 하나 내면서 세 군데 가로를 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난히 가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가 3방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서 원가 방식은 거기에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이죠. 그리고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임대 사례, 무슨 성? 시장성.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야. 어렴풋이 앞자를 따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 실제 시험 몇 년 전에 내묻혔을 때 공시가 기준법에다 가로를 쳤잖아요. 출전이 선수죠. 그 밑에다가 공시직 보기 중에 5개 공시가 기준법도 있었고 공시지가 비교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 비교법으로 의외로 많이 체크한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시가 기준법 이런 가로 문제 규칙은 무조건 다 중요해요. 수입 방식은 수익 환원 분석 그리고 수익성. 그렇죠. 이게 내용상 그 규정된 내용이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게 밑에 3방식 7방법의 그 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3방식을 네모를 쳐가지고 가로 문제 나왔듯이 이 표도 나왔었어요. 표도 이렇게 그대로 그리면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빵꾸를 뚫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게 되는데 3면성에서 3방식이 나오고 3방식에서 7개 방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다시피 임대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하나의 방식마다 임대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씩 있으니까 3방식이니까 임대를 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요. 가격을 구하는 방법도 3가지인데 다만 우리나라는 토지가를 구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하게 공시지가 기준법을 따로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대료에 대해서 정리하실 것은 임대료는 먼저 종류, 임대를 구하는 방법에 적인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뒤에서 오늘 그 적산법의 그 개념. 적산법은 문제 내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글자를 장난치는 규칙상의 내용이다 보니까 뒤에서 적산법 들어갔을 때 적산법 별표 치셔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다 해봤으니까 이제 어차피 3방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원거환이라는 3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3가지 문제가 20회 이후를 기준 삼으면은 거의 90% 이상이 계산이에요. 작년에도 3문제가 나왔죠. 근데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이 나왔고 수익환원법이 오랜만에 그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수익환원법이 계산이 나올 걸로 보고 그냥 기출문제 내용을 보면은 순환식으로 이렇게 내요. 그래서 1년 쉬면은 그 다음 연도는 꼭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개가 최소 계산이라 봤을 때 수익환원법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수익환원법은 여러분 투자론 많이 하시고 계시죠? 투자론이 되신 분들은 수익환원법 그냥 마치라고 보너스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투자론을 못하면은 수익환원법도 틀리는 거야. 투자론이 되면은 수익환원법도 되고요. 그럼 결국 수익환원법이 결정적으로 올해 계산이 나왔다고 보면은 투자를 정리하신 분은 보너스로 2.5점은 플러스가 된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셔도 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짚어보는데 오른쪽에 원가법부터 이제 바로 들어가겠어요. 원가법이 이제 지문이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원가법이 그나마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많았던 파트인데 그냥 숫자만 내다 보니까 그냥 책을 다 찢어버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난 계산 안 할래요. 수포자입니다. 해가지고 그 3년 전이 3년 전이죠. 목동에서 요약집을 그 오린 것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3방법을 그냥 찢어버리고 투자 분석이 있죠. 그것도 찢어버리고 이렇게 신경 쓰기 싫어서 찢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참 그런 독특한 분도 계시긴 하는데 좀 아깝죠. 그래서 원가법에 대한 논리는 우선 원가법의 그 개념 자체가 많이 나오죠.
원가법이란 해가지고 키워드가 몇 군데 있다 그랬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평가 규칙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 알아요. 규칙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 아는데 최소 두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규칙이 조문이 많지 않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는 좀 아까운데, 그러면 그동안에 25개 정도 되는 조문에서 30년 이상을 출제했으니까 같은 게 계속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옳게 나왔던 거를 다음에는 틀리게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바닥에 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원가법이란 하면은 그 제조다론가, 감가수정, 가액 요거를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이건 틀리게도 많이 냈는데, 제조다론가 그리고 감가수정, 가액이라는 단어를 이제 살리면서 원가법이라 해야 되는데, 아마 최근에 기출문제 푸신 분들은 이게 28회인가 29회인가 그럴 거예요. 이걸 적산법이라고 낸 적도 있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원가법이란 해놓고 제조다론가를 취득원가로 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가액이 감가수정에다가 가로를 치고 이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다양한 형태. 그리고 마무리가 가액인데 가액을 임대료로 바꿔서 출제한 사례가 아주 오래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가법 하면은 제조다론가, 감가수정, 가액. 만약에 계산이 싫으시다 하더라도 세 가지 단어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투자보다도 난이도가 절반도 안 돼요. 이건 법에 규정된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60일이 남았어요? 어우, 그냥 엄청나게 남았네. 60일이면 앞으로 60점이 올라가네요. 야. 아유, 도대체 지겨우시겠다. 지금 벌써 합격 점수에 넘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가액을 구하는 건데, 이 감가 누계액을 구하라는 뜻은 제조다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가 수정하라는 뜻이야. 감가 수정하라는 논리는 그걸 감가 누계액을 구하란 말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 구한 가액인데, 이때 구한 가액 이름이 뭐라고요? 적산가액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칙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평가 실무 지침에 적산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하실 내용이 제조다 원가하고 감가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만약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안 나오니까 그 이론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제발 좀 이론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아니요, 그냥 계산 나오는 게 더 편합니다. 이런 얘기가 중론이에요. 이 제조다 원가는 뭐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5가지만 이해하시라 그랬죠.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용이 있어요. 제조다 원가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도 있어요. 근데 규칙에는 규정이 안 돼 있어. 평가 실무 지침에 책에 있듯이 대상 물건을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할 때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시점? 기준 시점에서 그냥 건축비, 이런 기계 같은 것은 제작비다로 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뭐 문구 그대로 줄쳐서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야. 다시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는 거니까 때려 맞추는 거야, 뉘앙스를 통해서. 근데 언제 만드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언제 만드느냐? 그것이 뭐다? 기준 시점이야. 출제원들이 그래서 이게 제조다 원가가 의뢰받은 물건의 건물 같은 경우 준공 시점이 있을 텐데, 준공 시점 얼마 건축비 들어서 지어진 건물을 기준 시점에 다시 만들면 얼마야 될까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 기준 시점이란 말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기출 문제를 그래도 연습해 보신 분들은 이 준공 그 기준 시점을 준공 시점, 신축 시점 이렇게 말장난 해가지고 구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다 원가는 언제 다시 만드느냐, 언제니까 중요한 것이 기준 시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논리라 그랬고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목적에 따라 다시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져? 2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2가지가 이제 복제 원가,
그리고 대체 원가. 실무적으로는 제조달 원가하면은 그냥 거의 복제 원가를 말해요. 복제란 단어 뉘앙스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 복제는 외관상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 때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대체 원가가 왜 필요하냐? 주로 오래된 건물 같은 거야. 100년, 200년 지난 오래된 건물 같은 거를 복제 원가를 하면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대체 원가가 나온 배경 같은 건 전혀 필요 없고 복제하고 대체 원가를 구별하는 국가고시에 맞춰서 준비하시라 그랬죠. 그러면은 대체 원가 쪽으로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대체 원가에는 반드시 들어갈 단어가 있다. 우리가 이 대체란 말을 왜 썼을까라는 거야. 대체제 있죠, 대체제. 그렇죠? 대체제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물건이 아니라 소비자한테 가져다 주는 만족감이 똑같은 거죠. 그 만족감을 경제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효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체크하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자꾸 까먹으시더라고. 효용, 유용성, 기능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대체 원가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대체 원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효용 또는 유용 이런 표현을 안 집어넣고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리할 때 그래서 복제 원가는 물리적인 면에서 동일한 물건, 이거는 효용적인 면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지문을 연습하기 위해서 효용, 유용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대체 원가다.